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의 청문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청문회는 끝나도 김민석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하루에 한 건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오랜 후원자 강신성 씨의 오피스텔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우편물 수령지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오피스텔은 범죄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김민석의 부인이 2023년도쯤에 지역구에서 조그마한 빵집을 오픈했는데, 그 빵집에서 김민석이 다니는 지역구 내의 대형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영등포 신길동의 대형 교회라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교회 1층에 있는, 교회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역시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카페에 김민석의 부인이 운영하는 코딱지만한 빵집에서 이 대형 교회 카페에 빵을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김민석은 재혼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재혼식을 올렸는데, 원래 이 교회가 속한 종단은 재혼 결혼식은 교회에서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모 목사는 결혼식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주례까지 봤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그렇다 치고 김민석의 부인이 지역구에 오픈했다는 무슨 명과라는 빵집은 이 카페에 매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의 빵을 납품해왔다는 것입니다. 김민석이 교회에 2억 원을 기부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전 재산이 2억 원 남짓인데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2억 원을 기부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속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석의 부인은 지난 2월 이 좋은 빵집을 갑자기 폐업을 합니다. 이렇게 탄탄한 빵집을 내놓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때 이미 탄핵 이후의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또 신길사랑 나눔 상품권이라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서 주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한 번에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2억 2천만 원까지 발행해서 거창하게 전달식까지 개최합니다. 그 자리에는 꼭 김민석을 필두로 한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서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됩니다. 유권자들이 교회 목사보다는 지역 정치인을 기억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또 지역 상품권은 정확하게 얼마나 찍어내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추가로 찍어낸 상품권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면서 현금화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상하게 김민석이 가는 곳마다 돈과 관련된 의혹이 자꾸만 부각되는 것입니다. 과거 김민석에게 돈을 줬다가 받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60대 부부 역시 수양아들처럼 김민석을 보살폈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따르더니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에는 당신이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수양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김민석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김민석의 주변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듯이 돈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이 오랜 후원자였던 강신성 씨의 여의도 오피스텔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청문회 기간 내내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김민석과 자녀들이 강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결국 이곳에서 김민석이 무상거주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김민석은 가족들과 함께 유학을 떠났을 때 국내 우편물 수령지로 활용했을 뿐 그곳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까지 파헤쳤지만 김민석은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우편물 수령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입 당시 해외에 있었다는 설명과는 달리 김민석은 그 시기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대선 경선 참여와 17대 총선 출마 등 국내에서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경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 후원자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 그리고 3심 대부분에서까지 모두 김민석이 강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개인 사무실로 쓰면서 그곳에서 불법 정치 자금까지 받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오피스텔은 결국 그러니까 범죄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민석은 우편물 수령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짓말을 끝까지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사람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에 따르면 김민석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본인 명의 계좌나 차명 계좌 등으로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송금받았는데 이때 강씨 소유 오피스텔에서 수 20여 차례나 받은 것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판결문에 오피스텔이 범행 장소로 특정된 것이고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 오피스텔에서 전화를 통해 모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편물 수령지였다는 김민석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좌파 시민단체들까지 김민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과 논평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겠습니까? 참여연대는 26일자 논평을 통해서 김민석이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정식 과정과 학력 관련 의혹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김민석을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평하면서 지명 사유를 설명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이 통합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도 성명을 통해서 재산 정식 의혹에 대해 성실한 해명과 검증을 통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라고 김민석에게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다고도 지목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민석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사전 검증 결과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특히 대통령실이 김민석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참에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재정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국회 추천 총리제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아직도 그대로 밀어붙일 생각으로 보입니다. 걸핏하면 국민들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국무총리를 맡겨놓고 국민들이 총리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과 닮아도 너무 닮은 꼴입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이 닮았습니다. 그렇고 장롱에 돈을 보관했다는 것도 닮았고 전과사범의 병역 미필 닮은 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김민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도 거짓말쟁이고 국무총리도 거짓말쟁이인데 그 아래 장관들이라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벌써부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조현 후보자는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한남 뉴타운 지정을 앞둔 도로 용지를 매입한 뒤 되팔아서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조현은 횡재일 수는 있지만 투기는 아니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들 부부가 또 아빠 찬스로 한강뷰 66평 아파트를 구입해서 15억 원 안팎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조현 후보자의 30대 아들 부부는 집값이 한창 오르던 지난 2019년 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으로 서울 동부 이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가격이 18억 원이었는데 아버지인 조현이 일부 자금을 아들에게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현은 아들의 독립생계를 이유로 그동안 이 부분을 재산신고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019년 하반기는 부동산 가격 탓에 당시 정부가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기를 차단하는 조치와 같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조현은 주 UN 대표부 대사로서 고위공직자였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사실상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들 부부의 아파트 매입가는 18억 원, 비슷한 시기의 같은 면적 매물의 전세 시세를 고려하면 10억 원 안팎의 매입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세금이 8억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아들 조 씨는 2021년 그 후 2021년 국내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고 2019년 12월에 매입해놓았던 해당 아파트로 2022년 9월에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돈을 한 15억 이상은 벌었다는 것이죠. 해당 아파트 202제곱미터 매물의 경우 현재 효과가 33억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부르는 게 가격이라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자의 설명입니다. 조현 후보자는 자신이 일부 자금을 꺼줘서 매입한 아들 부부의 집에 지금 보증금 9억에 월세 200만 원을 주면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상한 점이 많은 대목입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진실은 아직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거짓과 은폐, 무책임, 더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바로 진실의 심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